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39살로 곧 4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딸을 하나 키우는 아주 평범한 주부이고 엄마인데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들려주고 싶어 하게 되었어요. 저랑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면 누워서 침 뱉는 꼴이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익명으로라도 사연을 보내서 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보내봅니다. 제 인생은 그동안 정말 안 풀린 케이스였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게 이유이긴 하지만 어릴 때는 가난한 부모님의 원망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10평 남짓한 반지하 새방에서 네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하루하루를 간신히 먹고 산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나 엄마가 열심히 안 사신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처럼 열심히 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 분은 늘 일을 해오셨거든요. 단 하루라도 일을 안 하신 적이 없었죠. 대부분 그 일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3D 업종의 하급 일이긴 했지만요. 엄마는 남의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하시며 청소나 그 집주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뒷수발을 다 들으셨고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 나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이 없을 땐 고물이나 폐지를 주워 갖다 팔곤 하셨죠. 이런 아버지의 작은 꿈은 조그맣게 고물상을 하나 하는 게 꿈이셨어요. 그래도 엄마랑 아버지가 하루 일당으로 돈을 벌어오면 7, 8만 원 되는 돈으로 저희 가족이 생활을 하곤 했죠. 하지만 아무리 돈을 벌어오신다고 해도 이 돈으론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늘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학교에선 늘 저를 기초수급자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저는 극심한 사춘기가 왔어요. 이런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사는 것도 신경질이 나는데 학교에서까지 거지 취급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하니 제대로 된 10대 시절을 보낼 수가 없었죠. 변명 같지만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가출까지 하게 되었는데 제 가출의 목적은 다른 불량한 애들과 어울려 집을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그 집이 너무 싫었고 혼자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출을 했을 때도 단 한 번도 나쁜 짓은 하지 않았죠. 물론 가출 자체가 나쁜 짓이라 앞뒤가 다르긴 하지만 담배를 피운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남자들과 어울린다거나 하는 건 결코 하지 않았어요. 저의 첫 번째 가출은 중3 때였는데 그땐 나이도 어리고 저랑 5살이나 차이 나는 여동생이 저를 설득해서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가출을 해도 저희 부모님은 워낙 본인들 사는 게 더 바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 부모님이었죠. 그러면서 2번 정도 더 가출을 반복했었는데 고2가 되면서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곤 20살 중반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땐 중3 때와는 달리 가족들도 절 찾지 않았고 알바로 돈도 벌 수 있었어요. 처음엔 가출한 애들끼리 모여 사는 쪽방, 원룸 같은 곳에서 다달이 얼마씩 내고 같이 살았었는데 그 애들이 절 앵벌이로 이용하며 돈도 갈취하고 물리적으로 힘까지 가해서 결국 야밤에 도망쳐 나왔어요. 제 나이 또래 때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저는 어릴 때 다 겪어본 거죠. 그리고 나선 저는 어느 교회 재단에서 하는 청소년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면서 제가 정말 많이 갱생이 되었죠. 한 번은 그곳에서 상담 치료를 해주시는 상담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미애는 이 세상이 미애를 버렸다고 생각하니? 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도 세상에 버려졌으니 평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미애가 세상을 버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니? 사람은 다 마음먹기 달렸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나름이야. 하지만 미애는 벌써부터 벽을 쳐버렸잖아. 근데도 선생님은 미애가 참 울고준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가출해서도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든 네 자신을 지키려고 버티고 있잖아. 그 마음으로 세상도 다시 한번 품어봐. 그럼 그 안에 네가 미워했던 가족도 사람들도 다르게 보일 거야. 처음엔 상담 선생님이 해준 말이 무슨 말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을 새기고 또 새겨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저 제 상황과 환경만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아온 거예요. 제 자신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버림받았으니 나한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벽을 쳐버린 거죠. 그때부터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어 검정고시를 준비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어요. 교회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덕분에 10개월 만에 졸업장을 딸 수 있었어요.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또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바람을 타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까지 하게 되었죠. 같이 교회 다니는 청년 한 분이 젊은데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 보니까 돈도 쏠쏠히 잘 벌고 30대 후반에 본인 집 마련도 한 걸 보곤 괜찮은 직업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말로는 아무래도 매일같이 집과 건물, 상가 이런 걸 보고 분석하니 좋은 매물이 나오면 자기가 먼저 구매하거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 알려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곤 저도 공인중개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딱 3번 만에 시험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무턱대고 덤볐다가 생각보다 공부가 어려워 포기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버지한테도 자그마한 고물상을 하는 게 꿈이듯 저한테도 꿈이 있었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공인중개사가 된다면 우리 가족들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이사를 가 부모님이 노후에는 집다운 집에서 사셨으면 싶었거든요. 다 쓰러져가는 비세는 집이 아닌 번듯하게 세워진 아파트에서 사는 걸요.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가출한 뒤 처음으로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18살에 집을 나왔으니 8년 만이었죠. 사실 8년 동안 부모님과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 쓰고 집 앞에서 몰래 훔쳐본 적이 2-3번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부모님의 얼굴을 본 건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8년 만에 만난 저희 부모님은 둘 다 너무나 늙어 계셨어요. 아버지는 살이 더 빠져 많이 야위셨고 엄마는 얼굴 곳곳에 주름 패이지 않는 부분이 없었어요. 생전 부모님 앞에서 운 적이 없었던 저였는데 그런 엄마랑 아버지를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곤 잘 왔다, 잘 돌아왔어 라는 딱 2마디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생은 저를 원망하듯 쳐다보며 왜 왔냐고 소리를 꽥꽥 지르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마지막으로 봤던 여동생도 벌써 어엿한 21살의 숙녀가 되어 있었는데 너무나도 저한테 적대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도 그럴 것이. 당신 없는 동안 우리 집 행복했어. 당신 없어서 좋았다고. 근데 왜 들어왔어? 당신이 필요 없을 땐 가족이고 뭐고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갈 데 없으니까 온 거야? 와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라도 주워 먹게? 동생은 저한테 단 한 번을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고 남처럼 당신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아니야, 미희야. 언니 이제 고쳐먹고 온 거야. 사람답게 살게 돼서 온 거라고. 엄마랑 아버지랑 너한테 빌부터 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내 살게 내가 살려고 검정고시까지 받고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붙었어. 그걸 어떻게 믿어? 빌붙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해. 나가라고. 당신이 아빠 위암수술 받을 때 같이 있기로 했어. 아니면 엄마 고관절 부러졌을 때 같이 있기로 했어. 당신은 이 집에서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평생 남처럼 살자고. 동생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그동안 엄마랑 아버지가 이런 참담한 일을 겪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장녀가 돼가지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으니 죄책감이 어마어마했고 엄마와 아버지에게도 너무 죄송해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러니 엄마는 그런 동생을 말리며 언니가 이제라도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미희야. 다 지난 일이고 다 끝난 일이야. 잘 돌아왔다 미애야. 그날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의 등살에 못 이겨 집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어릴 적엔 저를 참 잘 따랐던 동생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증오할 줄은 몰랐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은 그 세월은 이미 과거가 되어 돌이킬 수 없었죠. 그래도 저는 노력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봐 시내에 자리 잡은 부동산에 취직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와 아버지를 찾아가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갔어요. 동생은 이런저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동생의 안부도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엄마나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동생은 미에 미자만 나와도 뭐가 궁금한 거냐며 왜 남의 인생이 궁금한 거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난리를 쳤죠. 그러니 뭐 언감상신 궁금해할 수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도 동생 눈치를 보며 이야기해주지 않으셨죠. 그냥 동생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어느 과를 전공하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런 제 노력 때문인지 아님 자식이니 용서를 하는 건지 부모님하고 8년 동안 쌓아온 담을 금방 허물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생은 어려웠죠.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26, 7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 인생이 그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어디 내놓아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직업에 돈도 점점 더 벌고 있었고 가족들하고도 다시 만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 마냥 행복하기만 했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니 얼굴도 피는 듯 연애까지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동산 고객 중에 성격 좋은 사모님이 한 분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모님의 큰아들이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원체 성격이 호탕하고 뒤끝도 없이 통도 커서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다 그분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가 그분에게 간택이 되어 아들을 소개받은 거죠. 전부터 그 사모님과 같이 상가도 보러 다니고 집도 보러 다니면서 이런저런 제 속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그 사모님은 제 사정을 다 알면서도 본인 아들을 소개시켜 주었으니 제가 꽤나 마음에 들긴 하셨나 봐요. 그렇게 저는 그분의 아들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의 자질도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그분의 아들이니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왜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역시나 제 생각대로 남자친구는 본인 어머니의 성격을 똑 닮아 자상하고 착했어요. 그리고 뭐든 본인이 다 나서서 하려고 하고 저를 많이 아껴주었죠. 처음 받아보는 보살핌이었어요. 근 30년 동안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전 이 남자에게 아주 푹 빠져들었죠. 거기에 결혼까지 생각하였는데 옛날에 저라면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가상세계 같은 거였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남들이 하는 걸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 31살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니 혼수나 예단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적게 준비를 했어요. 엄마는 제가 이런 걸로 시부모님에게 눈치를 받으면 어쩌냐고 전전긍긍하셨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그런 허례허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저희가 잘 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죠. 되려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해 하셨는데 우리 집이 그 어마어마한 종갓집인 거 알지? 게다가 내가 맏며느리고 네가 그런 내 며느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 아주 내 맘 같으면 싹 다 뒤집어 엎고 제사 추리자고 하고 싶은데 이 집 식구들 갑질이 장난이 아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걸리고 너한테 미안해. 근데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든 죽기 전까지 이거 다 정리해놓고 우리 자손들 고생 안 시키게 할 거야. 이런 시어머님이셨어요. 그 시대분 치곤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여성이었죠. 저 또한 이런 당당하고 멋진 시어머니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가 잡혀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저희 동생이 협조를 하지 않더군요. 동생은 제 상견례와 결혼식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너무 서운한 마음에 동생에게 소리를 쳤죠. 대체 내가 언제까지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너 언제까지 나한테 벌 주려고 그래?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그때 큰 소리를 치지 말고 동생을 설득했어야 됐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 먼저 올라와 화를 냈어요. 언제까지 벌 받아야 되냐고? 저기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난 당신 못 믿어. 그래서 당신한테서 엄마랑 아빠 지켜야 된다고. 그냥 난 없는 사람으로 치고 셋이 가서 상견례하고 결혼식 올려. 당신이 결혼하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잊었어? 평생 남처럼 지내자고 했잖아. 동생은 제가 그리도 미웠나 봐요.
제 인생이 풀려서 가족이 필요해지니 찾아왔다는 그 말은 말끝마다 다 붙이고 있었어요. 한편으론 어린 나이에 동생이 부족한 엄마랑 아버지를 보살펴야 했으니 얼마나 그 짐이 무겁고 제가 원망스러웠을까. 그래서 저러는구나 싶어 화를 내고 나왔는데도 또 한 번 후회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동생 없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 얼굴을 보기가 민망스러웠죠. 이래저래 제가 많이 기우는 그런 결혼식을 올렸고 저도 모르게 시댁의 눈치가 보여 자주 주눅이 들었어요. 딱히 누가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닌데 저희 집과 시댁을 비교하면 왠지 모르게 제 스스로가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좋았어요. 결혼 2년 뒤 어려움 없이 임신도 돼 시부모님의 총애도 받고 식구들의 축하도 받으며 건강한 딸을 출산했죠. 근데 딸을 출산하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댁은 종갓집인데 장손인 저희 남편이 딸을 낳았다며 시어머니께서 엄청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분명 임신 전에는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한 아기만 낳으면 된다고 하셨고 제가 뱃속에 아이 성별이 딸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알겠다고 하신 분이 병원까지 쫓아와 정말 딸이 맞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 결혼 인생에 가시밭길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힘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싶은 신세한탄까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막 출산을 한 제게 몸조리는 다음 날부터 하면 되니 퇴원하고 바로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나 싶어 조리원에 이야기를 하고 시댁으로 갔는데 그날이 무슨 제일 큰 어르신의 제삿날이더라고요. 예, 오늘이 식구들 제일 많이 오는 날이니까 네가 나 좀 도와라.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어떻게 나 혼자 하겠냐?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시어머니는 벌써 목소리부터 달라지셨고 저에게 제사 음식을 하라며 부침가루를 던져주셨어요. 저는 또 주눅이 들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죠. 출산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출산은 했지만 몸이 무거워 손이 더디어 진도가 안 나가니 시어머니는 또 한 번 톡 쏘는 말로 나 때는 애 낳으러 가기 1시간 전까지 일했어. 너는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시집살이에 반의 반도 안 하는 거야. 배떼기가 불렀나? 이제 애 낳았다 배째는 거냐? 최씨 며느리 됐다 이거야 뭐야. 빨리빨리 안 해? 이 집 친척들도 마찬가지인 게 아들을 못 낳았으니 대우도 안 해주더라고요. 제사 설거지까지 마치고 장작 8시간 뒤에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났어요. 남편은 본인 엄마 편을 들며 엄마가 오죽 일이 많고 SOS 청할 사람이 없으면 가출산한 당신을 불렀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못한 산후조리 때문에 지금까지도 비만 오면 온몸이 쑤셔 진통제를 달고 살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약 10여 년간 시댁의 종으로 부려먹혀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주눅들고 부족한 집안이니 눈치가 보여서 굽신된 게 시어머니한테 약점이 되었고 시어머니도 늘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며 절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혼을 못했던 건 그나마 남편이 유하고 다정했기에 이혼 생각이 들어도 참고 또 참았어요. 그리고 어린 딸까지 있으니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제가 대폭발하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그날도 시댁 제사가 있었는데 열이 39도, 40도까지 올라 바닥을 기어다닐 정도였어요. 이런 몸 상태로는 차마 시댁에 가지 못할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새벽같이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아파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아픈 거랑 우리 집 집안일이랑 무슨 상관이냐? 너 결혼할 때 가진 거 없어서 몸으로 때운 애 아니냐? 그럼 계속 몸으로 때워야지 어딜 아프단 소리를 해? 일찍 와라. 근데 그날따라 몸이 아파서 그런지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 결국 참다 못해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대들며 얘기했어요. 아파서 못 간다는데 어쩔 거냐고요. 여태 내가 시댁 일에 한 번이라도 빠진 적이 있냐고 적당히 좀 하라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 제 말에 이러쿵 대답도 없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니 저희 집으로 쫓아와 오늘 제사는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 혼자 있었음 문도 안 열어드릴 텐데
남편이 출장을 가면서 그냥 문을 열어드린 거죠. 그때가 고작 아침 7시밖에 안 된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있는 주방 도구를 죄다 꺼내더니 미리 장본 재료들로 제사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듯 시어머니는 고개를 빳빳이 세워 저를 노려보며 식기들을 부술듯이 탁탁 내리쳐가며 제사 음식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그냥 방에 들어와 누워버렸어요. 정말로 시어머니 대꾸할 힘이 하나도 없이 몸이 아팠거든요. 그런 절 향해 시어머니는 들으라는 식으로 가방끈도 짧아 배운 것도 없어. 혼수 예단으로 가지고 온 게 고작 딸년 하나 낳고는 내 귀한 아들 발목을 잡아? 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받아줬는데 감히 뒤통수를 쳐? 하며 갖은 폭언과 악담을 퍼붓는데 저 말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 귀한 아들 소개해준 게 본인 아니었냐고요. 저런 소리 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건 모르나 봐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 저희 집에서 제사까지 다 지내고 설거지거리랑 음식물을 산더미처럼 개수대에 쌓아놓은 채 돌아가셨어요. 여름이라 음식물을 그대로 두니 악취가 진동을 해 온몸을 부여잡고 설거지랑 음식물 치웠고 다 치우고 나니 11시에 시작한 게 새벽 3시에 끝났어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점차 쌓이며 아슬아슬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한 8개월 전 저희 부동산에 어떤 여자 고객님과 인연이 닿게 되었어요. 다른 고객님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고 짧은 기간에 꽤나 친해지게 돼 저랑 계약까지 한 분이셨죠. 근데 어느 날 그 여자 고객님이 제 핸드폰 배경에 있는 사진을 보더니 가족 사진이냐며 한번 봐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아무 생각 없이 보여줬죠. 근데 한참을 빤히 바라보던 그 고객님이 저희 남편의 이름을 툭 하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남편분 성함이 누구누구 아니냐면서요. 저는 너무 놀라 저희 남편을 어떻게 아시냐고 했어요. 그러니 세상 참 좁죠.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좀 이상했어요. 다짜고짜 절 보고 한 번 갔다 왔냐고 묻더라고요. 아, 네? 아니요. 저 남편이랑 처음 결혼한 건데. 왜요? 아이고, 근데 왜 이혼남을 만났어요? 실장님이 훨씬 아깝다. 저는 벙쪄서 그게 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아니, 그럼 설마 실장님 모르고 만났어요? 네? 뭘 모르고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혼을 했었다고요? 그 고객님은 본인이 말실수를 한 것 같다며 자기는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줄 알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자세히 좀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 아주 전력이 화려하더군요. 그 화려한 전력을 저한테 다 숨기고 사기로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절 속여 본인 아들을 소개시켜 준 거였죠. 남편은 이혼 전에 바람을 펴 첫 번째 결혼한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다는데 그 여자가 회사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고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그거 외에도 그 여자에게 몇 번씩이나 손을 올려 경찰서도 왔다 갔다 했다는데 회사에서도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퇴사를 했대요. 그 고객님은 넋이 나가 있는 절 보며 실장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나 보네요. 어떻게 그런 걸 감쪽같이 속이고 다시 장가를 갔대요. 아, 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실장님 남편 겉만 멀쩡하지 속은 완전히 비었어요. 저랑 같은 회사 다닐 때도 여자 신입사원들 몇 명이나 건드려서 징계 처분도 받고 그랬어요. 그 모든 말들이 제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딱 제가 그 상황이었어요. 늘 제게 다정하고 따뜻하기만 한 남편놈이 실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저 같은 호구 잡아 재혼하려고 한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대체 조도 안 가질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대체 어떻게 만났냐고 묻더군요. 저는 얼굴까지 새하얘졌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로 달려갔어요. 왜냐면 그 고객님 말론 남편이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애가 하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그 증거가 나오니 확인해 보라고 했죠. 하기야 저도 늘 등본을 떼면 주민등록 등본만 뗐지 가족관계 증명서는 떼본 적이 없었고
혼인신고할 때도 자세히 본 적이 없어 남편이 이혼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몰랐어요. 자세히 보지 않았던 제가 잘못이죠. 그리고 잇따라 보게 된 가족관계 증명서엔 남편 밑으로 저희 딸 말고 다른 여자아이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걸 보곤 더 이상 캐 볼 것도 없단 생각이 들었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다짜고짜 친정으로 찾아갔어요. 이럴 땐 친정 없는 사람은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간 것 같아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냐며 물었고 남편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하니 엄마는 주저앉으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땅을 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담배를 연달아 피우더니 당장 미희를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말리며 미희 불러서 어쩌려고 하냐는데 엄마랑 아버지의 대화가 좀 이상했어요. 엄마 말처럼 제 동생을 부른다고 이게 해결이 될 일도 아닌데 왜 동생을 부르냐고 했죠. 그러니 아버지가 이젠 저도 알아야 될 게 있다며 오늘 동생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동생과는 결혼 후에도 연락도 안 하고 심지어는 한 5년 동안은 얼굴도 안 보고 살았는데 엄마 통해 가끔씩 전해들은 동생의 소식은 독립해서 나갔다는 것만 들었죠. 결국 말리는 엄마를 대신해 아버지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언니한테 일이 생겼으니 오늘 저녁에 집에 좀 오라고 하며 이젠 다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던 뭔가가 있는지 전혀 예상되지 않아 엄마랑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직접 동생 입으로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 동생이 집에 왔어요. 몇 년 만에 보는 동생이었는데 그 전보다는 신수는 훨씬 좋더라고요. 엄마가 제 사정 이야기를 먼저 하셨고 동생은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저한테 소리를 치며 왜 그런 것도 먼저 안 알아보고 만난 거냐고 되묻더라고요. 왜 몰랐냐고, 대체 뭘 보고 이웃남의 성격까지 더러운 능구렁이를 만났냐고요. 동생이 하는 소리는 다 맞았어요. 제가 바보 같아서 당했고 멍청해서 당했으니 할 말이 없다고 했죠. 여자한테까지 손 올려서 이혼한 남자면 그 전력으로 대충 알았지 않냐고 그렇게 둔하냐고요. 저는 그런 동생과 부모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만 했어요. 동생이 계속 절 다그치며 언니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엄청 흥분한 동생을 진정시키며 네가 언니 일을 좀 해결해 줘야겠다며 네 입으로 직접 언니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글쎄 저희 동생이 변호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저한테 변호사인 걸 숨긴 이유가 혹여나 제가 옛날처럼 바뀌지 않았을까봐 본인이 변호사라고 하면 자기한테 무턱대고 기댈까봐 저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아주 신신당부를 시켰다는데 제 동생이지만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들으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와는 달리 집이 가난하니 늘 무시당하는 부모님을 보고 그 무시가 싫어서 악착같이 공부해 장학금을 받고 상위권 대학에 입학해 법대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제가 없는 학창시절엔 낮에는 공부, 밤에는 알바, 그리고 새벽엔 또 공부 이렇게 살았대요. 같은 핏줄인데도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언니로서 부끄럽기만 했죠. 게다가 대학 다니면서 학교 추천으로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그 어렵다던 미국 변호사 시험에 붙었다는데 현재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으로 로펌에 취직해 국제 파트 변호를 맡고 있다고 하였어요. 33살밖에 안 됐는데 그 어렸던 동생이 이렇게나 잘 커 있었죠. 그 말을 듣고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눈물이 났어요. 동생은 그런 제게 10년 동안이나 저를 부려먹고 우리 집안을 물처럼 보고 사기까지 친 언니네 시댁 식구들을 가만히 안 둔다고 하였죠. 이혼하게 본인이 변호를 해주겠다고 하였어요. 자기만 믿으라며 제 손을 잡아주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동생은 이젠 저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며 옛날에 무책임한 언니가 아닌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행동해야 되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코치를 해주었고 절대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겐 티를 내면 안 된다고 하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혼 준비를 해야 된다며 그동안 괴롭고 힘들 텐데 조금만 견디라고 하였어요. 그렇게 저는 동생이란 천군만마를 등에 업고 저 인간들을 아주 박살낼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동안 동생은 저 모르게 사람까지 붙여 시댁 식구들 뒤를 캐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확인을 한다고 물어보면 이미 동생은 시댁 식구들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폭탄을 터뜨릴 그날이 다가왔어요. 동생은 일부러 종갓집인 시댁에서 큰 제사가 있을 때를 노렸고 그때 저한테 다 까발리라고 하였죠. 언니,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 터뜨리고 나한테 전화해. 그럼 내가 바로 들어갈게. 그리고 혹여나 언니네 시모가 아니라고 우기거나 무식하게 들이대면 이거 보여줘. 언니네 시모 이거 보면 아주 기절할 거야. 그러면서 제게 웬 새빨간 3G 폴더폰을 하나 쥐어주는데 제가 이게 뭐냐고 하니 동생은 입꼬리까지 실룩대며 언니네 시어머니는 아주 잘할 거야. 그냥 보여주기만 해. 저는 동생이 하라는 대로 마지막까지 지도를 받은 후 떨리는 심정을 부여잡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얼마나 떨리던지 동생과 수백 번, 수천 번 그 상황에 대해 연습을 했는데도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하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포악을 떨었어요. 무식한 것, 못 배운 것, 가난한 집안의 거지 같은 것, 별소리를 다 내뱉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저는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그런 시어머니 앞에 몇 부씩 뽑아서 간 가족관계 증명서를 얼굴에 던졌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뭐 하는 짓이냐며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방방 뛰시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남편하고 이혼할 건데 나도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했어요.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나한테 애 딸린 이웃남인 거 속여서 사기로 결혼시켰는데 내가 이 집에 눌러 앉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했죠. 그래서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도 다 떼봤다고 했죠. 그러니 시모는 친척들 보는 눈도 있으니 나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막 끌어당겼고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무슨 이혼이냐고 하는데 그런 남편한테 말귀 못 알아먹냐고 이혼 서류를 얼굴에 들이댔어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도장 찍으라고 하니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눈이 돌아가 어디 자기 아들한테 이혼 서류를 들이대냐며 야, 그깟 이혼이 흠이야? 그거 숨겼다고 이 지랄을 떨어? 그러는 너는 천한 집안에서 자라서 가출이나 하고 이리저리 뒹굴고 다녔잖아. 어딜 볼 것도 없는 비렁뱅이 주제에 데려다가 편하게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이딴 뒤통수를 쳐? 너까지 걸 이렇게 편히 살게 해줬으면 엎드려서 절이라도 해야 돼, 이 미친 거사. 쟤 돌았어. 쟤 완전히 돌았다고. 저 눈깔 봐, 눈깔. 참, 빈소래가 요란하다고. 개뿔도 없는 주제에 이혼 못하겠다 이거지? 그럼 소송해. 당신네들 아주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감히 나를 그딴 식으로 판단하고 내 집안을 무시해? 나도 이제부턴 가만 안 있어. 너무 억울하니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고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뒷덜미를 잡더니 이 더러운 년,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어? 그럼 너랑 똑같이 이 더러운 신발 핥고 가. 그럼 이혼해 줄게. 근데 이거 안 핥고 가면 너는 영원히 이혼 못해. 꼼짝없이 시어머니에게 뒷머리를 붙잡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제 입에 신발까지 바싹 갖다 대는데 저는 이때다 싶어 동생이 저한테 건네준 새빨간 옛날 핸드폰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소스라치며 잡고 있던 제 머리를 놓는 겁니다. 이거 뭔지 알죠? 나 이거 여기서 다 까발릴 거야. 나 혼자서만 죽을 줄 알았지? 당신도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 시모는 제 말에 갑자기 벌벌벌 치를 떨며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버리는 겁니다. 제 손에 있는 핸드폰을 뺏을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러더니 이내 바지에 실수까지 하는데 시모의 얼굴을 보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이 죽은 사람이 살아온 걸 본 듯이 얼이 나가 있었어요. 남편이랑 친척들은 소란을 떨며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하였고 남편도 어리둥절해하며 그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동생이 헐레벌떡 시댁으로 올라왔는데 아마 동생이랑 약속한 시간보다 시간이 더 늦춰지니 무슨 일이 났나 올라온 것 같았어요. 그리곤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곤 집 안으로 들어와 저희 시어머니에게 가서 말을 걸더라고요.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박미의 동생 박미희고 박미애 씨 변호사 되는 사람이에요. 동생의 말 한마디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동생을 쳐다보았어요.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핸드폰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돈어른이 아주 재밌는 장난질을 많이 치셨더라고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요. 근데 이런 증거를 남겨놓고 실수하면 안 되죠. 저 이 시간 이후로 여기 나가서 이 핸드폰 갖고 경찰서 갈 거예요. 당신이 했던 불법 투기에 사기에 사람까지 시켜서 사람들 해하려고 한 거 싹 다 넘길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언니 이혼하는데도 당신이 아주 큰 역할 했으니까 그것까지 유책사유 물 거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돈처녀로서 얘기하는데 당신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여태 내 언니랑 우리 집 무시한 거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지금이라도 어디 잡을 데 있음 잡아봐. 안전벨트 없이 롤러코스터 탈 테니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은 채로 저희 동생 앞으로 기어와 잘못했다고 사정없이 막 비는 겁니다. 친척 식구들은 이미 주랭랑을 쳤고 그곳에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만 남아있는데 다들 본인 엄마가 대체 뭘 하고 다녔는지 답답한 얼굴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놀란 눈치였죠. 알고 보니 동생은 제 이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찾다가 시어머니가 식구들 몰래 뒤에서 돈놀이를 하며 불법적으로 여러 차례나 투기를 한 점을 포착해 저 핸드폰까지 입수를 할 수 있었다네요. 근데 그 핸드폰에서 더 많은 시어머니의 악행들을 발견했고 이걸로 한 방을 날리자고 생각을 했대요. 이런 동생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또 바보같이 이혼도 못하고 지질이 궁상처럼 살았을 텐데 동생 덕분에 깔끔한 이혼과 시어머니의 법정 구속까지 볼 수 있었어요. 남편 놈도 진작에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싸움인 걸 알았는지 제 조건에 맞춰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하기야 소송하면 지가 질 게 뻔하고 이혼도 한 번 해본 놈이니 발을 빼는 것 같았죠. 저야 복잡한 거 거치지 않고 이혼하여 편했어요. 그 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죗값을 치르러 들어갔는데 그 소식을 듣곤 그동안 쌓인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동생한테는 그냥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1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런 범죄자들이 가득한 곳과 연을 끊어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고 가슴 아파하셨지만 또 저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런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리고 평생 더 잘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또한 제 여동생한테도 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동생을 위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이혼 후에 후유증으로 좀 힘들었지만 바짝 정신 차리고 딸 키우며 열심히 중개사 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딸이 이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음 하면서요. 그리고 묵묵하게 저를 지켜봐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 거예요. 지난달엔 아는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목 좋은 곳에 부동산 하나 인수받아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에 꽃길이 펼쳐지길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답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떠셨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부디 저처럼 후회하는 삶을 사시질 않길 바라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마음속 깊이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